이게 우리나라가 애착 과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만져주는 나라가 압도적으로 한국이죠. 자식한테 진짜 무서운 얘기가 이런 얘기. 소심한 거는요 아주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겁니다. 대심한 소인배 괜찮아. 그냥 이러고 난 다음에 큰 사고 치는 소인배들.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예. 근데 이번에는 적절한 좌절. 네네. 적절한 좌절이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딱 선 넘지 않고 그렇다고 모자라지도 않는. 우리가 적절하다 그럴 때 딱 네. 모자라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딱 최적 수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좌절에도 그렇죠. 적절한 수준이 있다 혹은 필요하다. 네네. 굉장히 필요하다. 요거는 저희가 여러분이 좌절하시기 전에 저희가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5분 선정해서 요 적절한 좌절. 여러분도 좀 적절하게 좌절하시라고. 네네. 적절하게 좌절해야 됩니다. 적절한 양의 좌절이 있어야. 선정되지 않았다라도 너무 이제 크게 좌절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5분께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보니까 앞부분에 그 애착 과잉 시대라고 현대 이제 파악을 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정서적인 비만이라는 표현도. 그렇죠. 이게 이 책을 저랑 같이 쓴 그 저의 친구예요. 절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건강의학 전문.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신과 선생님. 류한옥 의사 선생님. 네네. 애착 과잉 시대. 정서적 비만도 류한옥 원장님이 쓰신.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인지심리학자는 제가 쓴다기보다는 전 무슨 뜻인지 이제 금방 이해를 하죠. 그런데 이제 비유적인 표현으로. 그러니까 의학 용어나 심리학 용어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전문가로서 자기만의 정의 방식, 표현 방식을 든 거죠. 그러니까 애착은 과잉이고 정서적인 비만이고 이게 약간 뭐냐면 어떤 심리적인 측면의 양적인 개념, 부피의 개념, 물리적인 차원의 개념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랑은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왜 인지심리학이 왜 약간 물리학적인 개념으로 현상을 표현하는 걸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애착 과잉이라고 하는 건 뭔가가 넘쳤다는 뜻이죠. 적절하지 않고. 근데 애착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하는 남녀 간에 얘기하는 애정 같은 것보다는 훨씬 더 걱정을 많이 하는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부부는 애정으로 사는가? 예스. 신혼 때만. 네. 그죠? 애정은 잠시. 네. 그런데 오랫동안 살수록 애착이 깊어진다. 그래서 이제 애정이 애착으로 잘 전이된다라고 보통 표현하거든요. 애정은 막 그 사람 보면 설레고 그 사람 보면 막 두근거리고 이제 그러지 않으시죠? 아닙니다. 지금도 설렙니다. 이렇게 이제 2초 정도 답이 느려질 때 신혼입니다. 네. 신혼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한 50년 안에는 다 신혼 아닙니까? 지금 혼자 살자고 자기의 미래를 수많은 분들의 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신데 근데 애정에서 애착으로 가는 게 어떻게 보면 그냥 자연스러운 수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애정은 보면 두근거리고 흥분하고 설레는 건데 애착은 보면 그 사람 잘못될까 봐 걱정하는 거야.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있는 세상에 그 사람도 살아있어야 된다. 공존의 감정이야. 그래서 부부가 애정으로 만나서 애착을 쌓아가야 되는 거고. 필요한 거고. 네네. 그렇죠. 애정은 언젠가는 사그러들게 되고요. 오래가기 힘든 감정이에요. 그런데 애착은 하나씩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랑 있잖아요. 사랑을 가지고 야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데 아닌데 이런 건데 라고 하는 이런 이제 그 논쟁 아닌 논쟁들을 보면 대부분 애정과 애착을 가지고 나는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애정이야. 그 사람 보면 막 두근거리고 설레는 거야. 어떤 분은 아니야. 내가 있는 세상에 그 사람도 살아있어야 돼. 이게 이제 애착. 그 의미하는 건데 사랑을 애정에 기반해서 보는 분과 애착에 기반해서 보는 분이 종종 이렇게 말다툼 혹은 논쟁을 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오랜 시간을 쌓아가야 되는 감정이 애착이에요. 그래서 오래된 부부가 아웅다웅하면서도 잘 살아가는 부부 보면 애정이 아니라 애착을 잘 쌓아간 부분. 그러니까 걱정하고 그 사람 위험해지는 거 싫고 그러니까 더 이상 두근거리거나 흥분하거나 설레지 않아도 그 사람 잘못되면 안 될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집에 일찍 돌아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막 심지어는 왜 장난도 치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왜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뭐든지 예를 다 폭삭 속았수다로 들어야 되는데 그 애순 씨랑 그다음에 양관식 씨가 금명이 은명이 뭐 다 거의 다 키워내고 난 다음에 그분이 더 이상 닭살 돋는 행동 안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저분들은 잘 살아내고 있는 부부라고 생각하죠. 왜? 서로 되게 많이 걱정. 그러니까 애착이에요. 근데 애착이 쌓이는 과정은 대부분 아주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30년 살아낸 부부의 애착은 정말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만남을 했어도 1년 산 부부의 애착보다 훨씬 더 크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애착인데 1초 만에 생기는 애착 그게 부모 자식 건. 낳자마자. 그러니까 이거는
거스를 수 없다는 보편적인 사람. 그러니까 낳자마자 그러니까 내 아내, 내 남편과의 애착 기간은 30년, 40년씩, 네. 50년, 60년 걸리면서 쌓여가는데 이 대부분의 인간, 보편적이고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자기 아이를 보는 순간 그 3, 40년짜리 형성된 애착감이 한 번에 오죠. 그러니까 이제 못 놓잖아요. 네, 너무 그렇죠. 걱정되고 그리고 너무 많이 염려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착 과잉이라는 건 뭐냐면 3, 40년 걸려 할 일을 한 번에 형성했으니까 그만큼의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 몰아서 압축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애착 과잉이 어떻게 보면 부부 간의 애착 과잉보다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더 큰.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고민해야 될 걸 부모가 다 해버린. 대신 네, 아이가 걱정해야 될 걸 부모가 다 해버린. 엄마 아빠가 네, 네. 그러니까 아이가 힘든 걸 보지를 못하는. 안쓰러워서. 네,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가 애착 과잉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 당연히 애착이 제일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연구해 보면 네. 간단합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제일 중요한 요인은 힘센 요인은 부모가 자식을 많이 안아줘야 돼. 부모가 자식을 많이 안아준다. 네. 그러면 많이 안고 그러니까 피부가 닿는 거예요. 애착을. 네, 네. 그래서 어태치먼트라고 하잖아요. 영어로도 어태치먼트라고 하는 게 네, 이게 네. 접촉의 개념이에요. 네.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그래서 자연스럽게 풀리는 의문이 바로 뭐냐. 왜 서양에 더 사이코패스가 많고 아이를 안아주지 않는 상태에서 키워낼 때 더 사이코패스가 많이 나와요. 피부 접촉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이코패스의 정의가 무애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 사이코패스는 사랑에 빠지지 않겠네요. 라고 하면 제가 아니 너보다 더 열렬한 사랑에 빠질 수 애착이 없이요. 애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정이 끝나는 한 널 죽일 거야. 무섭다. 그러니까 밥 먹다 죽이는 거예요. 예, 애정이 끝나니까 애착을 못 쌓으니까. 예. 왜냐면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네가 살아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치정살인하는 인간들도 보면 대부분 애정의 문제가 있다기보단 예. 애착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는 사랑은 애정이죠. 예. 그 애정이 끝났어요. 네네네. 그럼 이제 이별이 돼요. 이별을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밉고 원망스러워도 그 사람이 죽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그래도 뭔가 잘 되길 바라고. 네. 그리고 최소한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진 않잖아요. 우리는 뭐 나 없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겠어라고는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그래서 이혼한 부부들도 애착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서 애정은 당연히 없지만 그 사람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거나 아니면 자꾸 들여다보면서 양가의 감정을 동시에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너 얼마나 잘 사는지 볼 딴 거야. 사람이랑 같이 뭐 사진 찍고 올라오나. 그럼 열받고. 근데 그 사람 힘들게 어렵고 괴롭고 살고 있다라고 하면 나도 굉장히 마음이 편치 않고.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게 그렇게 나 외에 다른 사람도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느낌을 만들어내는 건데 사이코패스는 열렬한 사랑에 빠지는 경우 꽤 있어요. 근데 애착은 없고. 애착이 1도 안 생겨. 그러니까 갑자기 애정이 싹 사라졌어. 그 순간 죽이는.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렇죠. 어제까지 나한테 사랑이 하다. 애정이 있어서 사랑한다 그랬다가 오늘 갑자기 그래서 푹 이러니까 사이코패스를 애착 이론으로 설명하면 바로 그렇게 설명이 되는데 근데 되게 중요한 건 애착의 형성에 가장 많이 관여하는 요인이 안아주고 만져주고 뭐 이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안아주고 만져주는 나라가 뭐 압도적으로 한국이죠.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소위 말하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선교사분들 네네네. 한국에 들어와서 무성 영화 같은 거 많이 찍고 가셨는데 그 독일 그 신부 중에 노르베르트 베버 신부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 지은 제목이 한국에서 이제 무성 영화로 한국에 찍고 간 거예요. 참 이 나라 특별한 나라다라고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담아갔는데 그 제목이 그 고요한 아침에. 근데 그걸 보면서 독일 관객들의 반응이 다 이랬대요. 저 나라 참 재밌는 나라다. 아이 발에 땅에 닿지를 않는다. 계속 업고 다니고. 계속 아이를 계속 누군가가 만지고. 그래서 그 실제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그래서 한국이 사이코패스가 상대적으로 적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사이코패스가 잘 안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시설에 그러니까 부모님이 안 계셔서 우리가 보육원 같은 시설에 있는 데 가도 굉장히 서로 많이 물론 잘못 만지면 이제 서로 안 좋은 범죄가 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이제 동네 아이들 다 귀엽다고 쓰다듬어주고 볼 꼬집고 막 고추 만지고 막 근데 지금은 뭐 큰일 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범죄.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남의 집 애 머리 쓰다듬으면 그것도 되게 큰 신뢰고 그렇죠, 잘못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일단 부모 사이에서는 부모 자식 굉장히 많이 사이에서는 그 알아주죠. 스킨십도 많이 네, 네. 하게 되고 할 수밖에 없고 네. 해야 하고. 그래서 그 유한욱 원장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좌절이 따로 자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 시점이 너무 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자녀와 함께 같이 자고 심지어 꽤 많은 경우에 엄마 아빠 사이에 두고 맞아요. 잔다는 거예요. 뭐 저희도 그랬거든요. 저희도 그래. 네. 아니 근데 이게 서양은 아기 침대 같은 거 사서 요람이 있죠. 아기 때부터 네, 요람에 네, 재우고 네, 네. 아예 딴 방에 재우는 집도 아기 때부터 있고 한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제 비싼 아기 침대 사놓고 같이 자서. 그건 관상용. 그거는 이제 약간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네, 네, 네. 댓글로 좀 알려주세요. 아니, 저희도 그랬어요. 아니, 저희는 사진 하나 얻었는데 네. 유학 시절에. 근데 진짜 관상용이라니까. 그러니까 네. 애 좀만 울면 네, 가서 네, 이제 네, 다시 네. 침대 옆으로 데려오고. 네. 그리고 마치 거기에 애를 놔두고 잠깐 뭐를 먹고 있었는데 우리 부부가 무슨 큰 죄 지고 죄책감 있고 느끼죠. 예, 무슨 애를 방치하는 것 같은 느낌? 한국인의 특성이구나. 이게 나쁘다 좋다의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너무 후반부, 그러니까 아이가 많이 자란 시점까지 너무 아이랑 그래서 그 아이가 조금 싫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이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초반부에 따로 자라는 건 아니지만 아이가 아쉽고 그리고 아쉽고 무언가 약간 투덜댈 정도의 시점에서는 아이를 따로 재워야 된다. 투덜대는 시점. 그러니까 뭐냐면 싫다는 거잖아. 더 이상 더 엄마랑 아빠랑 자고 싶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가 못 견뎌할 정도로 괴로워하면 그거는 뭐예요? 공포죠. 그런데 아이가 아쉽고 투덜거리고 칭얼거릴 정도 되는 시점이 되면 네네. 그 정도에서는 그 정도 반응을 할 때는 최소한 아이를 따로 재워야 되죠. 의사 표시를 확실히 할 수 있는 네네네. 나이. 한 3살, 4살만 돼도. 뭐 다르겠지만 뭐 그게 3살, 4살, 5살인지는 예. 그건 그 가정의 그 부모 자식 관계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5살이 됐는데도 분리를 시켰는데 애가 너무 못 견뎌. 그런 무섭다, 경우는 그러면. 감당이 안 되는 좌절이 그렇죠. 예. 근데 아이가 싫어 뭐 이 정도 있잖아요. 내가 꼭 이렇게 흉내를 냈어야 되게 만들어 진짜. 아닙니다. 뭐 어째 이제 아기 같으시기 때문에 그게 아기 네,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팔다리가 적절한 안 되겠죠. 좌절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적절한 거죠.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 감당을 할 수 있는 거. 엄마랑 자고 싶은데 네, 네. 엄마랑 못 자게 해. 이게 약간 애 입장에서 적절한 좌절. 그렇죠. 근데 혼자 자야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언젠간 혼자 자야 돼.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절한 좌절이 아니라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왜 이상한 어른들 둘 사이에서 자고 있지? 그러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군대 가기 전까지.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옛날에 왜 그거 있잖아요. 막내 중에 네. 나 군대 가기 전까지 엄마 젖만 줬다. 나 대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엄마 젖만 주고 잤다. 이게 가족 간의 사랑과 아니면 뭐 우애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 그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과연 성숙함을 제때 만들어내겠느냐. 무언가 다소 이상하거나 아니면 부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나와. 근데 이게 이성적으로는 압니다. 뭐 따로 재워야지. 자기 방에 가서 자야지 하는데 계속 짠한 거죠. 아유 저 피덩이 같은 애를 그렇죠. 혼자 어떻게 독립시켜 막 이렇게. 네네. 그거를 좀 잘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의 성향마다 다르기는 해요. 어떤 분들은 냉정하게 저 깐난쟁인데도 따로 재운다고 하더라고요. 그 울면은 으앙할 때 벌써 달려가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뭐 한 몇 분은 혼자 울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들도 있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 두 부모님의 차이는 인성의 차이는 아닙니다. 더 따뜻하고 차가운 것도 아니에요. 연구해 보면 오로지 아이만 보고 있는 부모, 아이 외에도 봐야 될 게 있는 부모. 이게 성격이 좋고 나쁨의 차이는 아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아이만 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그런 거야. 너는 어떻게 부모가 돼갖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꼭 좋고 나쁨은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나는 아이를 딱 분리를 시키거나 아니면 뭐 아이가 좀 그러니까 뭐 힘들어할 때도 아이가 알아서 하도록 난 좀 놔두는 편인데라고 하면 또 어떤 부모님들이 잘하시는 겁니다라고 칭찬받으시다가도 근데 제가 좀 차가운 부모가 아닐까. 마음 한켠에. 네,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너무 이렇게 아이를 끝내 계속 안고 끼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예. 아이를 지금은 어느 정도 어른 대접하셔야 돼요. 이런 순간까지도 너무 아이를 끼고 있는 분들은 네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잘 안 돼요라고 반성하시는 하면서도 내가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데라고 뿌듯해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군대 가서도 소대장님한테 계속 전화하고 야, 우리 아이 잘 있는지 요즘에 그러더라고요. 소대장님들이
그제 군에 온 친구들 사진 찍어서 부모한테 보내줘야 되고 그래서 거의 어린이집처럼 한다고 막 그런 비아냥도 있더라고요. 그 대기업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대기업도 이제 왜 그 제가 이제 뭐 강의할 때 여기 부서장님들 왜 이제 우리 옛날 방식으로 참 부장님 정도 혹은 과장님 정도 되는 차장님들한테 여기 지금 신입사원 부모님한테 전화 받아본 분라고 하면 의외로 꽤 많이 들어요. 근데 요즘에 모르겠네. 대기업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군대도 그렇고 이게 요즘에만 그런 건지 원래 한국인은 옛날부터 그랬을지 요즘에만 그런 겁니까? 원래 그랬을까요? 이 정도의 차이가 있고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 사실은 옛날에도 한국은 그랬다고 저는 봅니다. 어릴 적부터 이제 자식에 대한 애착이 좀 과할 그거 과한 부모들에 의한 문제라든가 아니면 웃지 못할 행동들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한국인의 탄생 홍대선 작가. 홍대선 작가의 한국인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으면 너무 유쾌하고 재밌잖아요. 왜냐하면 단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단점이니까 되게 역설 패러독스를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왜 그거 있잖아요. 군대 바라지 않은 과거에 군대 바라지 않은 옥바라지 같이 그런 부모님들의 이야기에서부터 별의별 이야기들 문화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런 경향이 조금은 있지만 한국은 유난히 강해요. 근데 왜냐하면 한국의 문화 자체가 기본적으로 아이를 많이 안아주는 것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의 강도가 굉장히 강하게 형성돼 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심리적 애도가 평생 안 끝난다. 이 연구의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그 영남대학교 그 심리학과의 서종환 교수가 저한테 자주 얘기하죠. 교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느끼는 특징 중에 하나가 사이가 안 좋거나 관계가 소원했던 부모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0년이 지난 다음에도 자식이 문득문득 사무치게 생각나는. 그걸 심리적 애도라고. 심리적 애도가 아직 안 끝났다고. 애도라는 건 누구 돌아가셨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애도를 표하고 그분에게 이제 그분의 삶을 추모하고 보내드리는 거죠. 근데 심리적 애도를 아직 영원히.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자기가 눈 감는 날 자기 부모의 심리적 애도를 끝낸다. 사이가 안 좋은 부모인.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라는 게 그런 건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왜 그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꺼이꺼이 소리내서 울수록 불효자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 그럼 그 사람이 가짜로 연기할까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살아계실 때 별로 못한. 그러니까 이게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의 강도가 되게 쓰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걸로 많이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춘기 또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춘기가 가장 극악무도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몇 살이죠 지금 첫째가? 저희 첫째가 이제 중3, 중1, 초 사이. 그러면 이제 사춘기를 빠져나오는 거의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작년에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았구나. 근데 아마 중2 전후로 특히 이제 아들들 막 이렇게 사춘기 있는 아이들 오신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 배신감도 많이 느끼고 저걸 내 속으로 낳은 게 맞나.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배신감을 느끼게 된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된 걸 수도.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아이 사춘기가 제일 중요한 그 특징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누구인가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닌 다른 사람 말을 안 듣는 거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춘기가 왔다라도 있지만 얘는 드디어 이제 자아 성찰을 시작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애착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관계에서는 얘가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나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에 굉장한 배신감을, 실망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게 그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거리감이 있는 서양이나 다른 문화권의 부모 자식 관계에서보다 부모가 받는 충격들은 훨씬 크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춘기 때의 변화도 당연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고, 그렇죠. 이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제대로 좀 분리 독립 또 시켜줘야 한다라는 건데, 이것도 사실 좀 배워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엄마는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배워야 됩니다. 요즘은 또 할아버지도 처음이라. 할머니도 처음이라 또 이러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렇게 제대로 분리 독립을 하지 못하면 결국 이제 또 자녀한테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둘 다 힘들어지는 거. 부모랑. 이게 그런데 왜 더 중요하냐면 예를 들자면 부모 자식 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웃도요. 새로 이사 왔어요. 그러면 서서히 친해지는 관계가. 이사 오자마자 집으로 오셨어요. 부르고 집으로 부르고 이러면 오히려 되게 힘든 관계가 돼요. 소풍 가자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에서 20년째 살고 있거든요. 저희 옆집에 저희들보다 한 10년 정도 연배가 있어요. 부부가 계세요. 진짜 20년 동안 서서히 친해져. 그러니까 너무 좋은 관계. 실제로 서로가 상대방 집에게 이사 안 가셨으면 좋아. 우리가 사는 이유도 그 집이 있어서, 그 집이 사는 이유도 우리가 있어서. 이 정도 되는 관계거든요. 앞집.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 앞집과의 관계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그것도 이럴 수 있어요? 이웃을 처음 해봐서 옆집에 옆집을 처음 해봐서 우린 다 처음이죠. 다 처음이니까 항상 이렇게 불을 확 하고 올리는 게 아니라 서서히 올리는 것들이 필요한데 유일하게 그 강도 조절을 하기는 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관계가 부모 자식 관계. 부모 자식 간에 그래서 절대로 어울리지 않는 말이 있죠. 썸 탄다. 예. 되게 이상한 말이 되죠. 그럼요. 그렇죠. 서로 간 보는 거 이상한 말이죠. 그냥 내리사랑.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한쪽의 강도 조절이 안 되니까 다른 쪽의 강도는 자동적으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불판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불이 나오는 곳이 두 군데입니다. 예. 그럼 한쪽을 굉장히 세게 하면 나머지는 아무리 꺼져 있어도 불판은 그냥 아주 뜨겁게 달궈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쪽은 아무 생각 없는데 관계가 뜨거워져 있대. 한쪽은 심지어는 나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짝도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그쵸. 돼. 근데 불판이 너무 뜨거워져서 밖을 못 나가는 이런 관계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자식한테 진짜 무서운 얘기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얘기. 그다음에 너는 내 인생이야. 이런 얘기. 뭐 요즘 뭐 드라마에서 무수히 나오는 유형이죠. 그 폭삭수가 소가수다에 거기서 박근명 아들 그쵸. 나오잖아요. 네. 박근명 씨, 그렇죠. 박근명 씨 박영범. 아들. 네. 박영범. 네, 다 외우고 계시네요. 아니 왜냐면 제 친한 친구가 영범이가 있는데 그 영범이란 이름이 문제더만. 근데 영범아, 그런 너 것도 살면 안 결국은 된다. 부모가 스스로 또 괴롭기도 하고 결국은 그거를 좀 서서히 놓아줘야 하는데 네네. 부모 자식 간에는 더 어렵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우리 대호님을 네네네. 딱 잡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못 도망가게 하고 있는 것 같죠. 예. 하지만 저도 못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못 도망가는 거. 서로 못 도망가. 같이 괴로.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아. 한국 사회가 결국은 풀어야 될 사람은 그 실마리를 부모잖아요. 잡고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부모가 너무 자식을 보고 있다는 거. 근데 잡고 있으면서 본인도 여기 잡혀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렇죠. 내가 널 30년 동안 어떻게 뒷바라지했는데 이게 그러니까요.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일시 하는 거죠. 동일시.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동일시가 되게 재밌게도 한 몇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 물론 다른 나라에도 그 동일시가 일부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그게 없는 게 더 이상하죠. 자식이 좋은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싫어하겠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네가 좋은 학교 간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쁜 게 아니라 내가 좋은 학교 갔다고 생각하면 이건 동일시에 가까워. 그러니까 뭐냐면 내 자식이 좋은 학교에 진학했어라고 하면 걔가 기쁘니까 나도 기쁜 거지. 양금명이가 서울대 합격했는데 네. 이제 그 양관식이 네. 애순이한테 자네가 합격했는데 그런 얘기. 자네가 합격했어라는 그거는 것처럼. 그렇게 건강한 대화는. 그러니까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폭삭소가수다는 정말 좋은 드라마고 웰메이드고 심리학적으로 정말 타당하게 맞는데 네. 그 대사 하나는 그렇게까지 좀. 양관식이 잘못했네. 네, 그렇죠. 나쁜 놈입니다, 양관식이. 모든 남자들의 공공의 적. 나쁜 놈. 잠시 까먹었네. 네, 맞아요. 진짜. 야, 우리가 이거 배워야 됩니다.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애착은 태어나자마자 1초 만에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거를 끊어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초 만에 끊어낼 수는 없고 서서히 멀어지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착을 이렇게 강한 애착이 형성돼 있다라고 하면 그럼 이런 거죠. 그럼 애착을 어떻게 끊으란 얘기예요? 애착을 버리란 얘기예요? 되게 재밌는 건 미지근한 걸수록 시킨다라고 하면 오히려 살짝 열을 뺀다고 생각하는 강렬한 거, 훨씬 더 온도가 높은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걸수록 시킨다고 하면 그냥 갑자기 꺼버린다고 생각.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죠. 미지근하거나 아니면은 어중간한 걸수록 정도를 조절하는 생각을 하는데 네. 강렬하거나 강한 걸수록 예를 들자면 이거를 만약에 줄인다라고 하면 아예 없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착각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그게 뭐냐? 1등 하다가 떨어지면 15등 바깥으로 떨어지는 거야. 1등 하다가 밀리면 2등, 3등이 아니야. 맞아요.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감각이라는 게 되게 독특해요. 오히려 적은 것은 천천히 조금씩 단계별로 줄어들 수 있는데 네. 엄청 큰 거는 줄어든다라고 하면 아예 없어진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사람과의 관계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느슨한 유대감이나 느슨한 온도를 가지고 있는 관계는 조금 소원해지거나 조금 더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느낌으로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남사친 여사친끼리는 그래서 느낌을 계속 묘하게 가지거든 아니면 그냥 별다른 느낌 없이든 오래 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왜 우리는 이성은 친구가 없어? 야
여자가 친구가 어디 있어, 남자가 친구가 어디 있어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한번 사귀다 헤어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강렬한 관계나 강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관계일수록 아닌 관계로 돌아가면 그냥 0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0 아니면 1. 그렇죠. 근데 그런 착각 중에 대부분의 그런 게 바로 뭐냐? 부모님이 자녀와 거리를 두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끝난 거구나. 이제 보내줘야 되는구나. 뭘 보내기는. 예? 로렌스 저기 그 50이 되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다라는 책도 있는데. 네. 그 직접 쓰신 거 아니에요? 제가 번역했죠. 번역책. 네. 그런데 이제 그 저기 최재천 교수님이 70이 돼도 안 끝나.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관계가 굉장히 다양하게 변할 텐데. 70이 돼서 육아. 자녀는 50인데. 그래서 제가 그 유한호 권장이랑 항상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거를 설득을 할 수 있어? 설득이라기보다는 그래 다양한 관계가 나와 자식 사이에 다양한 관계가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이걸 받아들이며 마치 사춘기 전까지 내가 정말 안고 정말 매일 모든 걸 다 해주고 이런 관계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너도 독립된 객체고 그다음에 나도 독립된 객체고 너는 너의 고민을 해야 되고 나는 나의 고민을 해야 된다. 서서히 이렇게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러면 관계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동일해도 둘 다 나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제가 유한호 원장과 함께 이걸 다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먼저 사전에 해야 마중물이 될까. 네네네. 이 말이 최고더라고요. 어떤 말이요? 부모님한테 부모님 재수 없으면 130까지 살아요. 갑자기? 그러니까 부모님이 당신이 오래 사는 사람이라 해주면 부모님들이 생각이 묘하게 나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게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자주 잘하게 돼요. 이 짧은 인생 누구한테 의지하고 빼앗기면 안 되고 멀어지면 안 되고 조바심 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내가 가지게 되겠는데 제일 좋은 말이 제가 당신이 엄청 오래 삽니다. 내일 죽을 것처럼 행동하지. 우리나라의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이 지구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시점적인 착각 혹은 시간적인 착각이 뭐냐면 100살, 110살, 120세 뭐 계속 수명이 늘어나잖아요. 근데 40대, 50대까지밖에 못 살았던 시대의 가치관을 의외로 되게 지금도 많이.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로서의 나를. 그래서 마치 10년 있다가 혹은 5년 있다가 죽을 사람처럼 아이를 대해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애달파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관점.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시 폭삭소가수다로 돌아가 볼게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주위에 있는 저를 포함한 많은 심리학자들이 묘하게 재밌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 보면 되게 많이들 아쉬워하시는 게 우리 금명이 아빠 양관식 씨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고생 많아. 죽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 작가님이요? 왜냐하면 저렇게 짧은 인생만 살다 가는 부모의 관점을 가지고 아이를 대하니 자연스럽게 둘 중에 한 분은 죽여야 될 것 같은데. 표현이. 그러니까 작가가. 그러니까 맨날 콩 골라주고 오징어 골라주고. 저런 모습으로 100살, 110살, 120살이 되고 70, 80, 90, 100살이 되는 금명이를 계속 만날 수는 없잖아요. 양관식이 콩을 스스로 먹고 오징어를 다 먹었으면 오래 살았을 텐데. 그렇지.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작가님이 이분 우리 그런 생활 습관이라면 빨리 보내드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병원도 안 가고.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희 심리학자들이 당연히 그분의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너무 과거 세대의 부모관으로 지금을 산다에 가장 중요한 건 아이를 대하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보는 관점이 너무 근시안적이에요. 나를 보는. 이게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 스스로가 130까지 살 수 있다, 130까지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몸도 관리하고 마음도 관리하면 결국 나와 내 주변에 다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내 페이스를 관리하기 시작해요. 마라톤. 그럼 아이와의 관계의 페이스도 관리한다고요. 근데 지금은 전부 다 100m 달리기를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이라도 넘어지면 안 돼. 아이가 문제 한 개라도 틀리면 안 돼. 빨리 일어나야죠. 지금 경쟁자도 막 지금 그렇죠. 앞서가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보면서 지금 부모의 불안이 아이한테 그대로 투영돼서 약간 애정이라고 하는 뭐 혹은 사랑이라고 하는 양육이라고 하는 약간의 소위 말하는 토핑이나 아니면 약간 분칠만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우리의 불안이 이걸 가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는 내일이라도 사망할 수 있죠. 하지만 확률적으로 우리의 삶은 엄청난 장수를 해야 되는 시대. 그러면 내가 100살 됐을 때 80이나 75세인 내 자식한테 그때까지도 이러고 있을 거냐는 거죠. 그걸 결국은 하지 못하는 관계가 이제 부모가
자연스럽게 자식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도움받는 법을 자기가 생긴 문제를 자식과 상의하지를 못하니 지금 수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자식에게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더 안타까운 건 부모를 도울 줄 모르는 자식, 부모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를 돌볼 수 있는 자식을 못 만들. 저는 무조건 같은 집에 살면서 부모를 공양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아이에겐 차마 얘기할 수 없어. 자식에겐 차마 손을 벌릴 수. 자식은 내 부모가 그렇게 사는지 몰랐어. 내 부모님은 근데 내가 만나면 늘 싸우기만 해요. 문화가 없는 거예요. 가족 문화. 그렇게 됩니다. 문화라는 건 뭐냐면요. 서로 영향을 주고 받아야 문화지. 네. 한쪽만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쪽은 상대방한테 영향을 주지 못하면 그건 문화가 아니에요. 그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기업 문화라고 얘기하면 회장님 지시. 네, 회장님 지시가 말단 직원한테만 영향을 주면 그건 기업 문화가 아니죠. 그건 기업 체계죠. 그런데 우리 회사는 문화가 참 재밌어. 라고 이제 그 문화란 말을 떠올리잖아요. 네. 그 사람 입에서 어느 회사든 그 회사의 직원들이 우리 회사 문화 참 재밌더라. 이렇게 문화란 말을 떠올리고 입 밖에 내는 것만으로도 그런 회사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봤더니 말단에 있는 혹은 주변부에 있는 직원들도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회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네, 상호작용.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가 자녀로 인해서 바뀌어보는 것도 있어야 돼요. 자녀도 부모로부터 늘 그렇게 많은 것들 영향받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엄청난 변화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친한 PD 한 사람이 한 분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아빠는 그래서 우리 만약에 걔 이름이 영이라면 영이 중학교 1학년 입학 기념으로 아빠는 이번에 담배 끊었어. 예. 물론 일주일 만에 다시 폈는데 네. 그 사람인데 근데 아이가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간 것의 의미가 꽤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이 우리는 넌 중학교 1학년 됐으니까 이제 공부 열심히 더 해야 되고 너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모는 변화가 없는 거야. 내가 잘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럼 뭐야? 아이가 부모한테 결국 도피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집으로 도피하는 애들, 집으로 가출하는 애들이 있다. 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자연스럽게 아이가 변화하면서 부모도 변하는 걸 같이 봐. 그게 상호작용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게 아이에게도 정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고.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문화지능이라고. 문화지능. 너의 변화나 너의 성장이 나한테 의미가 있고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가끔 이제 기업의 그 대표님들한테도 올해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했습니다. 네. 늘 신입사원들은 매년 입사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작은 소품 하나라도 그 신입사원들로 인한 변화를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입학한 친구나 뭘 해주는 게 아니라 그쵸. 그로 인한 변화를 다 같이 느끼게. 그게 문화지능이에요. 문화지능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일단 문화지능이 높은 조직이나 가정이나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여드려요. 문화지능이 높으면 20명의 팀이 있어요. 20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있는데 2명의 직원이 새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22명이 됐죠.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는 뭘 했냐면 그 2명이 이 20명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다고. 그리고 심지어는 훈련시켰죠. 예전 같은 훈련 극훈련까지 시키고 신입사원들. 네네네. 그러면 이 2명이 잘 적응을 했어요. 그러면 20명 안에 들어가면 똑같은 22명이 되죠. 변화가 없죠. 오히려 또 회사는 또 그런 걸 원하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해가 됐는데 또 3명이 들어왔어요. 이 22명이 적응을 너무 잘해. 그럼 똑같은 25명이 됐죠. 그러면 200명, 300명, 400명, 500명이 됐는데도 10년 전, 20년 전과 똑같은 인간만 곱하기 10이 된 거죠.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그런 상태가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거든요. 개성이 없는 조직. 그렇죠. 그런데 이런 조직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20명이 있는데 2명이 새로 들어와요. 근데 그 부서의 팀장이란 분이 되게 재밌게도 이번에 들어온 이 2명 완전 신세대라는데 요참에 우리도 뭐 하나 살짝 바꿔보자. 예를 들어서 기한지를 흰색 종이가 아니라 다른 색 종이로 해도 되는 거 이런 거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그 친구들한테 니들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제 우리 늘 회사에서 30년 동안 우리 팀에서 쓰던 무조건 서류는 하얀색 종이에다 한다를 한번 노란색 종이나 보라색 종이도 한번 해봤어. 아주 살짝의 변화가 생겨. 그럼 22명 살짝의 변화가 생겨. 또 3명이 들어왔어. 또 걔네들 때문에 우리 살짝 뭐 하나 바꿔보자. 그럼 살짝 변화가 생긴 25명이. 이렇게 이 10년 들어가면 나중에 300명, 400명 됐을 때 기존에 적응 잘 시킨 소를 대해 적응 잘 시킨 500명 된 조직과 이렇게 500명 된 조직은 아예 능력 차에서 천지 차이가 나버려. 적응력에서. 그러니까 그게 문화지능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문화지능이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그게 문화진흥인데 상호작용으로. 네, 상호작용인데 그걸 끝까지 안 하시니까 결국은 큰 영향력을 행사하죠. 부모의 복창이 터지게 하는 네, 부모의 혈압이 올라가 네, 그건 영향력이 아니라 이제 소위 말하는 아주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데 핵심은 그겁니다. 나도 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너도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긍정의 영향. 이 대목에서 제가 문화지능이 좀 낮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가는 거랑 신입사원 들어온 거랑 그게 회사 변환으로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입장에서 본인 때문에 어떤 뭐 이면지라든지 복사용지 색깔이 바뀌었다라고 했을 때 전혀 뭐 고마운 거 모르겠는데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를 위해서라는 거.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고맙고 고맙지 않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무엇에 고마워하세요? 보통 우리가 누가 나한테 도와줬거나 내가 어려울 때 나한테 도움 줬거나 네. 아니면 필요한 걸 누가 사다 줬거나 내가 고마워한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이건 약간 수여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집에 지금 들어갈 때 옛날에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대부분의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근데 옛날에는 6층, 7층 건물에도 엘리베이터 없었던 경우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9층이잖아요. 네. 9층 건물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시면서 많이 고마우셨어요. 일상에서 잘 못 느끼죠. 그냥 그런 변화를 우리는 잘 적응해 나. 그러니까 이게 고마워한다, 감사해야 한다 이런 것들은 의외로 없던 것을 누가 가져다 주거나 부족한 것을 채워줬을 때 느끼는 명시적인 감정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냥 그렇게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특별한 감사나 특별한 어떤 고마움 없이 그냥 우리 삶이 그렇게 잘 자연스럽게 풀어가면서 자연스럽고 그 다음에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네네. 부모 자식 관계에서요. 고맙다는 얘기 해야죠. 감사하다는 얘기 해야죠. 그런데 그 수많은 변화에 전부 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거잖아. 그런 관계에 있는 것들은 매번 조금씩 변화한 것들이라. 그때마다 그러니까 굉장히 디지털적으로 크게 구분되는 것들을 줄 때는 감사하다고 해야 되죠. 네. 근데 그런 게 아닌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그 진짜 해야 될 감사와의 차별성을 놓기 위해서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누구도 나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신입사원으로 들어왔는데 이번엔 그래서 유채색 혹은 다른 색깔 종이를 서류로 쓴다는 것에 고마워하지 않죠. 그렇죠. 고마워할 필요도 없고. 네네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 신입사원은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죠. 아, 내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남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남도 나한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에 대한 개념을 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군대에서 유난히 저기 쓰는 애들이 일 잘해 이런 기수들을 보면요. 네. 항상 그 친구들이 처음에 부대 전입 왔을 때 고참들이 이렇게 얘기해줘도 많아요. 야, 니들 때문에 우리 부대에 이게 새로 생겼댄다. 야, 이런 기수들이 훨씬 더 능동적이에요. 묶어서. 그렇죠. 동기사랑 나랑 사랑 뭐 이런 거 만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더 의미 있는 관계로 만들 때 보면 네. 사람은 왜 내가 의미 있는 존재가 될까? 나 때문에 뭔가 변화가 생겼어. 나 때문에 뭐. 그리고 가장 사람이 자기에 대한 그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바로 뭐냐? 나는 어떤 변화도 만들 수 없을 때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그거를 긍정적일 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부정적일 때 한단 말이야. 네네. 너 때문에 내가 미쳐.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는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력밖에 행사할 수가 없.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것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 책 뒷부분에 가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마음의 회복 탄력성, 물론 이제 체력처럼 이들의 공통점이 좀 있다 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공통점. 사실 여기서도 제가 지난 편에도 네. 와이스트레스에 나와서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지만 회복 탄력성이 낮은 사람들, 즉 무슨 얘기냐? 내가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혹은 그거보다도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힘이 약한 사람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정신적인 회복 탄력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몸 아픈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네. 신체적으로. 그렇죠. 두 번째로 소위 말해서 수면량이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신체적인 것부터 먼저 말씀. 그리고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그러니까 회복돼도 어차피 안 될 테니. 그렇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외로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금 더 심리적으로 가보면 자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수면이 부족하며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데 외로운 사람. 이 모든 게 다 합쳐지면 진짜 정말 우리가 사회적으로 최고로 이제 취약한 계층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네 가지 중에 양쪽 끝에 있는 게 제일 세다는 겁니다. 몸이 망가진 사람과 외로운 사람. 이건 어떻게 좀 변화를 가져올 그러니까 신체적인 건 좀 힘들긴 하더라도 수면량 뭐 비관적 요거는 조금씩은 바꿀 수 있고 그런데 외로운 사람도
바꾸기는 쉽지 않은 거고. 외롭다라는 거는 왜 외로울까? 외로운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분석. 그런 행동을 하면 외로워지는가도 분석을 해. 그러니까 일단 이 외로운 사람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고 해서 이게 외로움의 원인이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 네네. 그러면 외롭지 않은 사람도 이 행동을 하면 외로워진다라고 하면 원인이라고 하지. 그거는 대부분의 연구에 감사할 줄 모르고 고맙다는 얘기 안 하는. 외로운 사람. 네, 미안해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압도적으로 외로워. 그러면 심지어 외로운 사람들한테 고맙다는 얘기, 미안하다는 얘기 이런 얘기를 평상시보다 좀 의식적으로 더 많이 하게 해요. 한 달 후에 매일매일 조금씩 하게 해요. 예. 한 달 후에 찾아가 봐요. 네, 상당히 덜 외로워. 이게 외롭다는 게 주변에 친구가 적어서 뭐 동료가 적어서 말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가 아니라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 군중 속에 있어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네. 사랑받고 있어도 외롭다고 하는 사람도 있으니. 왠지 아세요? 상당히 많은 외로움의 이 원인이 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 때문이기. 재능과 역량 때문에 네네. 외롭다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요.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다는 감정 때문에 너무 외로움을 느낍니다. 나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같지를 않고. 자, 이런 외로움, 이런 종류의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분을 제가 이제 쭉 공통점을 찾아보면 어떤 측면이 있냐면 창의적인 분이니까 회사에서 늘 남과 다른 일을 시켜요. 남과 다른 관점을 요구해요. 남과 다른 포지션에 앉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창의적인 자기의 역량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다 사라진 거예요. 또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말씀했지만 네네.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 시간이 너무 없어요. 나 그래서 너무 외로워요. 이런 분들은 어떤 역량 때문에 그 외로움으로 가는가 했더니 이 사람은 사람들을 너무 잘 관리해. 두루두루 사람이 둥글둥글해서 두루두루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당연히 무슨 일을 시키겠어요? 혼자 있지 않게 만들죠. 네네. 늘 사람을 만나게 하는 일을 시키죠. 네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이 없어서 외로움으로부터 만약에 이 외로움을 느끼시잖아요. 네. 내 역량 때문에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 역량 때문에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외로움이 있는 반면 만성적이고 참으로 그 외로움 중에서도 안 좋은 유형의 외로움이 바로 뭐냐?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아예 맺지 외로움이죠. 아니, 사람 안 만나는. 근데 왜 안 만나느냐? 미안해하지 않고 감사해하지 않기. 자연스럽게 못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이 사람을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뚝 들어올 때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실 때 네네네. 이럴 때 있죠. 앞서서 어떤 분이 살짝 문을 잡아주고 나한테 와요.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앞서서 먼저 문 열고 가신 분이 현관문 두꺼우니까 살짝 문을 잡고 계시면 그죠? 고맙죠. 예, 그러면 고맙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그분 실망 안 시켜드리려고 걸음에 약간 속도를 내요. 예, 예 하면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거리가 머니까 우리 어색해지기 싫어라고 하면서 살짝 다른 데 가서 보고 있는 신호를 하면서 그분이 문을 자연스럽게 놓을 수 있도록 배려하기도 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죠. 그렇죠?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죠. 문 잡아주고 살짝 했는데 흥 하고 들어가. 그쵸. 기분 안 좋죠. 예, 예. 뭐야 저 사람. 그쵸. 참 외로운 사람. 싸가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 외로운 사람. 근데 속으로 욕했네. 그러니까 외로움에 싸가지 없음의 결과가 나온 거지.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외로운 사람이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참으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해줬는데 그냥 쓱 받고 고맙단 말 안 하고 가버리는 그렇죠. 사람. 네. 그리고 또 반대로 미안해하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지 않으셔서 그걸 모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깨 부딪히거나 네, 치고 네. 갔는데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그리고 길 갈 때도 마주칠 때 약간 좁은 복도에서 나는 살짝 피하는데 꿋꿋이 그대로 자기 몸 수평으로 해가지고 그대로 있어요, 지나가죠. 있어요. 그분의 얼굴에 보면 약간 이런 거 느껴질 때 있지 않으세요? 나 조금이라도 각도 젖혀주면 나 지는 거야. 그쵸. 라고 하면서 계속 밀고 나가는 분. 참 보면서 살짝 난 비켜줬지만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저렇게 살까라는 느낌 그쵸. 들 때 있죠. 외로운 사람이에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사람. 저 사람 많이 외롭구나. 네. 그러니까 외로움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 싸가지 없거나 무례하거나 거칠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으로부터 기초에서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지붕을 보고 계신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나보다 낮은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의 지붕이 그 사람의 무례함과 거침, 싸가지 없으면 나보다 낮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낮은 건 진짜 레벨이 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지붕은 그 집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밑에 같이 내려가서 딱 보면 그게 외로움으로 만들어요. 물론 진짜 순수하게 싸가지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순수하게 외롭지도 않은데 싸가지 없는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권력자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거랑은 네. 별개로 정말로 외로운 사람들이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표현을 거의 못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로예요. 할 기회도 안 만들고 하지도 않으며 그러니 사람은 점점 멀어지고
그러니까 계속 외로운 거죠. 그래서 억지로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조금씩 하게 만들어요. 시키면 하나요? 그러니까 그걸 실험적으로 한 거죠. 오. 심리학자가 쉬운 게 아닙니다. 아, 실험을 했을 때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많이 말한 사람과 의도적으로 이 말을 하지 않도록 한 사람과 그냥 옛날처럼 그렇게 살게 한 사람. 한 달 후에 찾아가 보면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도 보편적이고 평범한 우리도 어떤 날은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죠. 그렇죠?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요. 그 일주일 전 이것도 다 채워서 했어.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앱 깔아서 하지만 이런 연구를 예전에는 옆에 진짜 이따만한 워크맨 워크맨 이해하시는구나. 네. 워크맨 그러면 마이마이. 예. 그렇죠. 네, 세대가 딱 드러나죠. 워크맨 같은 거 채워서 녹음했어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의 언어를 담아. 고맙습니다. 뭐 미안합니다. 얘기하는가 안 하는가. 그러면 내가 오늘 많이 외로움을 느끼자. 그럼 그 일주일간의 언어를 보면 평균적인 그런 다른 시점에 비해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안 한 날이에요. 그 일주일이 쌓여서 오늘 나한테. 그러니까 그 고맙다 미안하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게 진짜 되게 어마어마한 제목이라니까.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고맙다 미안하다를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애착과잉. 아, 거기서 애착광이 정서적 비만 다 해주니까 당연한 줄 알고 다 고민을 부모가 다 해. 그냥 그게 당연하고 나 어릴 적부터 다 받고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적절한 좌절을 겪어보지 못해. 친구랑 싸워서 고민도 해봐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걸로 인해서 힘들어도 해봐야 되는. 그러니까 너무 큰 좌절을 해버리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렇죠? 세상 밖으로 안 나가는데 네네네. 그런 문제는 눈에 쉽게 띈다고요. 근데 문제는 세상 바깥으로 나갔는데 오히려 섬처럼 떠다니는 사람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너무 좌절을 안 겪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유형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적절한 좌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적절한 좌절 5건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필요하실 겁니다. 적절한 좌절.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고. 부모가 해야 될 고민과 아이가 해야 될 고민, 자녀가 해야 될 고민과 부모가 해야 될 고민을 그걸 고민을 해보신 분. 그러니까 무엇이 아이가 해야 될 고민이고 무엇이 내가 해야 될 고민인가를 고민해 보신 그 부모님들이 좋은 자녀를 여기서 좋은 자녀는 공존력이 있는 자녀를 결국 만들어내고 키워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어떻게 보면 이 역할에 대한 고민이 그럼요. 필요한 거네요. 게다가 그게 매번 바뀌죠. 왜 나도 나이 들어가고 있고 자녀도 나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번 자주 고민해야 돼. 매번. 그래서 저는 왜 아이가 학년이 올라갈 때나 아니면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할 때 그때 한번 포인트를 주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셔츠 색깔을 나도 이런 색깔 한번 입었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 집의 변화. 그쵸.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인간이라는 게 되게 재밌죠. 도배만 새로 해도 새집 같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가구 위치 조금만 바꿔도 굉장히 느낌이 새롭죠. 네네네. 그런 걸 하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되게 살짝 작은 변화도 기존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바뀌었을 때 큰 소위 말하는 그 생동감을 가지거든요. 근데 벽지는 가구 위치는 다 바꾸는데 부모는 왜 안 바꾸냐는. 부모도 그래서 한 번씩 변해야지. 자녀가 중학교 갔으면 고등학교 갔으면 군대 보냈으면 바뀌어야 하는데 이 생각 자체를 못하고 그냥 있는 것 같아요. 다 자기중심적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나만 어른인 줄 알고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외로운 사람에 대해서도 저는 완전히 이제 새로운 개념을 알게 되는. 이게 상대방을 볼 때도 이제 좀 달리 보일 것 같고 내가 느끼는 외로움의 감정도 그 근원을 이제는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참 맞는 말이 그 사람의 장점이 그 사람의 아픔을 만들고 그 사람의 역량이 그 사람의 고난을 만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단점은 고통을 만들고 장점은 뭔가 행복을 만들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그냥 이렇게 이분법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우리 회로가 복잡하게 꼬여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장점과 역량 때문에 오히려 더 좌절할 수도 있고 외로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가 흔히 회복 탄력성이 낮다라는 거. 저 친구 멘탈 약하다. 멘탈에 조금 흠집 났다. 기스 났다. 멘탈 깨졌다라고 표현하는 거. 멘탈이 약한 거랑은 좀 다른 겁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질문들을 본인들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저 친구 멘탈이 약해. 라는 얘기를 누가 하잖아요. 그럼 그걸 본인 질문으로 바꾸시면 저는 왜 이렇게 소심할까요? 자기 자신은. 네. 이렇게 자책하는 분들이. 근데 소심한 거는요. 아주 정상적이고 적응적인 겁니다. 소심하다는 건 예민하다는 뜻이고요. 예민하다라고 하는 건 다가올 위험을 잘 예측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원시인이 대범하잖아요. 죽었죠. 바로 죽죠. 그렇죠. 사자를 만나도 아주 그냥 우호성을 높이겠다. 뭐 이딴 식으로 나랑 친구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소심하다는 건 예민하다는 거고요. 그럼 물리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 그런데 이런 표현도 쓰죠. 큰 그릇, 작은 그릇. 소인배, 대인배. 이건 약간 성품적인 측면이잖아요. 굉장히 소심한 대인배가 많아요.
굉장히 소심한 대인배가. 소심한 대인배요? 네. 그러니까 뭡니까? 예민하지만 그릇이 큰 분들이. 저는 오히려 이순신 장군 같은 분 보면 네네. 이분은 절대로 둔한 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예민한 분이죠. 꼼꼼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심이에요. 누가 소심. 나한테 삐졌다. 다 네. 일기 쓰고. 그러니까 소심하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런데 큰 그릇이니까 그거를 잘 아울러서 좋은 결정을 내리시. 예민하게 내가 다 보고는 있지만 예, 예. 못 본 걸로 넘어가자라는 결정.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늘 말씀드리는 게 반응과 결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공포는 반응이지만 용기는 결정이다. 예. 그러니까 반응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불편하고 불안하고 이거는 반응이죠. 네. 근데 용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용기는 결정. 그러니까 두 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애는 소심해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애는 소심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기르셔야죠. 우리 애는 소심해요. 그러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소심해요라고 하는 건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애는 대범해요라고 얘기하는 부모를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애는 애가 너무 착하고 우리 애는 너무 소심하고 우리 애는 잘 울고 우리 애는 되게 연약하고 우리 애는 되게 정말 톡 치면 부러질 것 같은 애예요. 내가 지켜줘야 돼. 그렇죠. 그게 좌절이 없는 거죠. 다시 좌절로 가지만. 그런데 제 심리학자의 눈으로 보면 정말 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소심한 대인배들이에요. 그러면 소심 말고 뭐 대심이란 표현을 우리가 안 쓰잖아요. 예. 근데 정말 대심한 소인배 뭐예요? 예? 예민하지 않고 정말 반응 자체가 괜찮아. 그냥 이러고 난 다음에 큰 사고 치는 소인배들. 저는 대심한 소인배로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꼽는 분은 그 80년대 그 거대 어음 사건 만들었던 장영자 씨 같은 거. 그 사람 눈 하나 깜짝 안 한 대잖아요. 그런 일에. 그게 네. 뭐예요? 소심하지 않죠. 눈 하나 깜짝 안 하죠. 근데 별의별 이상한 짓을 다 해요. 그러니까 대심한 소인배들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부적응적인 측면 아니면 안타까운 모습들이 그 아이의 또 다른 역량과 아니면 재능을 보여주는. 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는 음악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아이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아직까지 좌절이 없죠. 그렇죠? 그럼 제가 아이한테 물어봐요. 어떤 음악 좋아해요? 그럼 아이가 저는 너무 음악이 좋고요.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 좋아해요. 그럼 제가 이래요. 그런 걸 동호회라고 한다. 싫은 게 없잖아요. 좌절도 없고. 그러니까 진짜로 위대한 음악가들은요.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음악, 혼을 담은 음악 외에 다른 장르에 가면 바보처럼 구는 경우 되게. 그리고 정말 보세요. 마이클 조던이 농구의 신이잖아요. 야구하라고 해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리그 전전하다가. 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뇌를 연구하는 그 연구자들이 마이클 조던의 뇌는 농구에서 신이 되면 야구를 하면 좌절하는 뇌. 네. 물론 마이클 조던은 신이 먼저 되고 야구에서 나중에 좌절을 취미로 갔다 왔지만 우리 인생이 마이클 조던 같진 않죠. 그러니까 좌절을 먼저 해봐야 내가 진짜 맞는 걸 볼 거 아니에요. 음악에서 이건 너무 좋고 잘하는데 바로 옆에는 어떤 음악은 너무 싫고 좌절을 해. 이게 적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좌절한 것 옆에가 바로 적성이 바로 숨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계속 뭘 잘하는 것만 적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릴 적에 우리 애 커서 모델런지 아니면 너는 장래희망인 보니 빨리 적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걱정하는데. 그렇죠. 근데 의외로 찾을 수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동호회 수준에서 웬만큼 잘할 것 같은 요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려 있는. 다 그거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인생에서 후반부나 아니까 청년 이후에 막 미친 듯이 좌절감이. 우리나라의 각 분야 예술이든 뭐 다른 분야든 이렇게 가 보면 진짜 평균보다 다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구도 재능이 평균보다 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근데 그 사람들의 그건 재능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의 호기심, 그 사람들의 일반 재능, 혹은 그 사람들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주 진짜 재능은 엉뚱한 데 있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음악대학에 들어가서요. 네. 그런데 그분은 음악대학에 가보면 왜 이게 그 악기를 다루는 전공, 성악 전공 이렇게 있지만 이론 전공이 있어요. 작곡, 이론 뭐 이런. 근데 들어가셨어요. 근데 그분은 음악에 어느 정도 재능이 있죠. 그런데 다 음악이 좋아서 갔대요. 심지어 그분은 그래서 아주 명문대학교 음대 작곡과를 갔어요. 근데 가봤더니 자기 같은 애들이 똑같이 다 있더래. 아무것도 자기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 자기는 그렇게 자기를 위로했대요. 최상위권 애들이 몰려있으니 당연한 거다. 근데 쭉 들여봤더니 자기 동기들 중에 잘 나가거나 아니면 희망 있어 보이는 애들이 별로 없더래.
다 그렇게 잘나 보이는데요? 네.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게다가 더 중요한 건 그렇게까지 목숨 걸고 하려고 하지도 않더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유럽에 갔다가 레코딩을 하는 어떤 스튜디오에 들어가. 자기는 레코딩 장비를 보고 너무너무 좋은 것과 너무너무 싫은 게 그 스튜디오 안에 그대로 공존한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믹싱 장비, 레코딩 장비로 소리를 들었더니 왜 클래식 음악은요. 일반 음악 그 녹음할 때랑 달라. 그 장비도 또 좀 독특해야 돼요. 근데 어떤 걸로 똑같은 연주를 이 장비로 녹음한 걸 들었을 때, 이 장비로 녹음한 걸 들었을 때 사실 저의 귀에는 똑같겠죠. 근데 그분은 정말 너무너무 환상적인 녹음과 이런 개 거지 발사계 같은 녹음이 다 있나? 이렇게 느끼더래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 알았던 거죠. 아, 내가 그때 음악을 들을 때 클래식 음악을, 난 클래식 음악을 전공했으니까 그 작곡가를 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 샀다라고 생각되는 LP가 잘못 산 게 아니라 이 장비로 녹음된 거예요. 그걸 그때 깨달았대. 그분은 지금 뭐가 되겠게요? 사운드 엔지니어? 톤 마이스터. 톤 마이스터가 바로 사운드 엔지니어인데 클래식 음악을 하는, 녹음하는 그 사운드 그 엔지니어를 톤 마이스터로 따로 불러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진짜 싫어하고 좌절하고 이상하다라고 느낀 바로 옆에 그 경계선이 자기 재능이란 걸 아주 운이 좋으셨죠. 어느 정도는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능과 적성과 일반적인 보편적인 호기심이라고 하는 게 양쪽 다 사람에게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이가 무언가를 잘하는 것으로만 가지고 아이의 적성을 봐서는 안 돼요. 거기에 처절한 좌절이 있어야 바로 그 옆에 엄청난 희열이 존재하거든요. 그게 같이 붙어 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저는 음식이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식에 재능이 없는 거예요. 그죠? 맥스봉. 네. 맥스봉 최고고. 맥스봉 떨어졌다. 네. 아, 죄송합니다. 오늘 준비를 못했네요. 당 떨어졌다는 표현이 아니라 전 봉 떨어졌다는 표현. YG 부스터라도 하나 빨리 까드려야겠다. 나 언제 주시나. 정제를 드시고요. 밑에 돌려서 이거 과다한 좌절하고 있습니다. YG 부스터 덕분에.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곧 재능은 아니다라는. 그러니까 위험한 게 어떤 부모들은 내 자녀가 아직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잘하는지 재능을 발견 못했어요라고 하는데 또 반면에서는 우리 아이가 참 이걸 좋아해서 다행이야. 재능을 찾은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위험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좌절이 안 들어간 성공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딱 어중간한 그런 리그에 사람을 들여보는 게 딱 좋은 거죠. 그래서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절한 실패작이 나와야 혁신 제품이 나.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을 대표하는 혁신작이 많은 기업을 대표하는 혁신작이 많은 걸로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가 애플이잖아요. 네. 찾아보면 애플의 최악의 참패작들 얼마든지 나오죠. 그런데 혁신 제품이 잘 안 나오는 기업들은 참패작도 없어요. 그래서 처절한 반성도 없고 이건 죽어도 아니겠구나라고 하는 성찰도 없어요. 네.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이 그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도 아 나는 어느 길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볼 때가 바로 뭐냐? 처절하지 않아도 아 이건 진짜 아니구나. 너무 싫다. 완전 짜증나. 이런 부분에서부터 많이 출발했어요. 제가 옛날에 가끔 얘기하시는 학부모님들한테 저희 때 뭐 진학지도 같은 게 거의 없었던 시기니까 무슨 과를 가야 될지 그냥 서점에 갔어요. 제 친구랑 같이 고3 때 아무 생각 없이 야 개론 무슨 개론 있는데 한번 꼽아보자. 학문별로. 법학개론은 있는데 토 나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모든 법조인 여러분들께. 아 근데 또 뭐 누구나 다 어렵죠. 네. 근데 그 책을 제 친구가 옆에서 야 논리 정연하지 않냐 글이? 그 제가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되게 재밌어. 서점이 나 그때 그런 줄 알았어. 그때 몰랐는데 그렇더라고요. 이거랑 제일 다른 형태의 책이 바로 반대편에 있어요. 정반대. 가장 거리도 멀어요. 네네네. 당연하겠죠. 서점 그 사장님도 당연히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면 저 끝에 있는 책이랑 가장 머니까. 네네네. 반대쪽에 제일 그 섹션의 반대쪽에 봤더니 거기 심리학이 있네. 파블로프가 개 실험하는 걸 걔가 침을 막 흘리고 있는데 재밌어. 네네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재밌지 않냐 그랬더니 아까 그 법학개론 나름대로 재밌다라고 했던 친구가 뭔 헛소리를 하냐고. 걔가 침 흘리는데 읽고 싶냐고. 우리 집 개도 이렇게 침 흘린다고. 그래서 걔는 법학과 갔고 걔는 저는 심리학과 간 거예요. 좌절한 것 옆에 적성이 있다. 딱 그 케이스네요. 그렇죠. 네. 이 YG 부스터로 처절한 좌절을 해봤으니 혁신 제품 나온다. 아 이제 혁신 제품 나옵니까? 혁신 제품 나온다. 네네. YG 부스터 말고 또 다른 거 뭐 해봅시다 우리. 네네네.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가 나오기 전에 처절한 실패작. 그래요? 예. 아이폰이 나오기 전에도 처절한 실패. 그러니까 신라면이 나오기 전에도 처절한 실패. 우리가 기억을 못하죠. 근데 기업사 연구하는 분들은 다 나중에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고 사실 이제 좌절하지 않는 시대에도 되게 어려운 건데 고생을 모르고 자라고 어디 가서 이제 싫은 소리 안 들어보고 크고
하면은 또 나중에 또 그런 걸 처음 겪었을 때 낯설고 힘들고 더 큰 좌절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게다가 요즘처럼 고생은 덜해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에 사실 요즘 20대, 10대, 20대, 30대 분들 보면 엄청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뜩이나 고민 많이 해야 되는데 어렸을 때 기초 체력을 너무 안 키워주시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고생을 덜해도 고민을 많이 그렇죠. 해야 하는 그러니까 시대. 지금 X세대까지는 고생을 많이 한 세대죠. 특히 이제 X세대 전 세대, 베이비부머 세대는 참 고생 많이 한 세대. 그런데 X세대는 반반씩 섞었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 네. 그 다음 세대는 고생은 많이 안 했어요. 몸이 힘든 거 별로. 하지만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죠. 왜? 답이 없잖아요. 네네네. 우리는 답을 어느 정도 알고 했거든. 저기까지 가면 되는 거 보였거든.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냥 뭐라도 하면 됐거든.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세대와 고민을 많이 한 세대, 그렇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을 많이 한 세대는 원동력이 뭡니까? 인내심이에요. 그렇죠. 근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세대는 그 고민을 계속 유지해서 갈 수 있는, 유지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걸 일관성이라고 표현하면 그러니까 고민을 대하는 태도가 되게 중요해요. 고민을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세대인데 고민을 하기 싫어한다. 그럼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얘기. 일부 보고 있죠, 우리가 젊은 분들 중에. 그런데 젊은 분들 중에 참 고민을 많이 해서 야, 저 어떻게 저 나이에 저런 생각까지 다 하고 있을까? 우리를 오히려 50대와 40대를 창피하게 만드는, 보고 약간 반성하게 만드는 그런 또 젊은 분들이 계시죠. 예. 참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젊은 사람들 쓰는 뭐 노래 가사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끼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어우, 야, 같은 시대에 안 만나서 참 다행이야. 막 이러면서 나 요즘 태어나면 야 어느 회사도 못 들어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있지요. 그러면 점점 더 적응력 있게 만드는데도 필요한 좌절의 양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대. 뭐 훌륭히 잘 해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거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점점 더 안 좋은 길밖에 없으니까. 현상 유지나 아니면 웬간히는 먹고 사는 길도 아니고 이제는 정말 안 좋은 길, 조종당하는 길, 가스라이팅 당하는 길, 막 이용당하는 길, 이런 길로만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게 점점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사회에 AI가 더 진보할수록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중간지대가 없어진다. 중간지대 없어지고 너무 괜찮은 그 생각의 품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진짜 엉망진창인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로 중간지대가 사라지는. 왜 지금 모든 연구자들이 정상분포가 무너지고 있다. 쌍봉으로 다 가고 있다. 쌍봉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마찬가지죠. 이런 모든 현상들이 무관하지 않은 게 이거는 꼰대라고 뭐라 그러셔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게 생각하고 고민하시라. 오늘 진짜 김경일 교수님 통해서 항상 뵐 때마다, 좀 오랜만에 배웠습니다만 뵐 때마다 정말 깊이 배웁니다. 나는 성공예감 애청자라서 그런지 전혀 오랜만에 봤다는 느낌, 뵀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댓글 써주시는 분 중에 5분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적절한 좌절, 김경일 교수님의 신간, 류한욱 원장님과 같이 공저하신 이 책을 또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도 여러분께 보내드리고 김경일 교수님도 저희가 보내드려야 돼가지고 저희 경쟁 채널로 이제 출연을 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